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내용을 보고 결산 시점 수정 붕괴로 적절한 것은 9월 1일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경리부에서는 이를 전액 비용 처리했다.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화재보험료 미경과분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자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말 수정 붕괴로서 실기편 문제 풀 때 이런 거 엄청 자주 연습해 보았다고 그죠? 그게 이론편 문제로 출제되어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1일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차변, 대변. 보험료 냈다 이겁니다. 보험료 냈을 때 그거를 전부 다 비용 처리했대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전부 처리해 버렸다. 얼마를? 150만 원을. 돈 뭘로? 보통예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 150만 원이라는 보험료 낸 거 중에서 미경과분은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100만 원이랍니다. 그 부분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내년치를 올해 미리 낸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고쳐야 될 거다 이겁니다. 현재 이 상태로 보면 비용이 지금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12월 31일에 어떻게 기말수정 붕괴합니까? 차변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적어서 좀 줄여 주어야 될 겁니다. 얼마를 줄여야 됩니까? 100만 원 줄여야지 뭐. 그리고 차변은 뭘로? 요 100만 원은 내년치를 미리 낸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다, 그지? 연중에 9월 1일에 냈던 요 보험료 150만 원 중에서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150만 원 빼기 100만 원, 50만 원이고, 그치? 내년분이 1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15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되고 100만 원은 자산으로 처리되는 결과가 딱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2월 31일에 기말 수정 붕괴하더라. 12월 31일 기말 수정 붕괴 찾으세요. 요거를 찾으면 되겠다. 그지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를 붕괴할 때 거래의 판료소 중 잘못된 것은 주식회사 한세는 기계장치 1,700만 원을 주식회사 서울에서 구입하고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 17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랍니다. 기계장치 구입하는 거다, 그죠? 차변에 기계장치 적어주면 되고 얼마? 1,700만 원. 돈 줘야 되는데 미리 계약금 준 게 있더랍니다. 계약금 주는 건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대변에 현금, 차변에 선급금 그렇게 회계 처리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는 선급금을 이제 없애면 되는 거지, 그지? 대변에 선급금 17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돈 줘야 되는데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줄게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미지급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뭐 금액은 열심히 계산해도 되겠지만 뭐 굳이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계산할 필요 없을 겁니다. 자, 분석합시다. 차변 기계장치 자산의 증가, 대변 선급금 자산의 감소, 대변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네요. 자산의 증가 등장했고 자산의 감소도 등장했고 부채의 증가도 등장했습니다.
부채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은 재무 회계 개념 체계에 필요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 자주 나온다. 그죠? 주요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인데 그지? 신뢰성. 구성 요소가 각각 3가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내기 엄청 좋았다.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3가지. 과거, 현재, 미래 뭐 그렇게 우리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과거 피드백 가치, 현재 적시성, 미래 예측 가치 뭐 이렇게 3가지가 구성 요소다.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다. 그죠? 목적 적합성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고, 중립성은 신뢰성의 구성 요소에 속했다. 그죠? 신뢰성의 구성 요소 3가지 뭡니까?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3가지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계정의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자, 계정명, 급여 계정, 비용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증가하면은 나의 자리 왼쪽 차변에 기록할 거고요. 잔액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나의 자리인 왼쪽에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2번 소모품 계정, 자산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 감소할 때 대변에 기록된다고 맞다. 그죠? 잔액은 나의 자리인 왼쪽 차변에 나타날 건데 대변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틀렸다. 2번이 정답 되겠다. 3, 4번 확인할까요? 3번. 매입 채무 계정, 부채다. 그죠?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증가하면 오른쪽에 기록된다. 맞고, 잔액은 나의 자리인 오른쪽에 나타난다. 맞습니다. 매출 채권, 자산이다. 그죠?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반대쪽인 오른쪽 대변에 기록된다. 잔액은 나의 자리인 왼쪽 차변에 나타날 겁니다. 됐다. 문제 5번. 주식회사 미래는 8월에 영업을 개시해서 다음과 같이 거래를 했다. 8월 말 현재 회수할 수 있는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일까? 자, 거래 내역이 나와 있네요. 분개해 보면 되겠다. 그죠? 자, 8월 2일 주식회사 우리에게 제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납품했다. 여기에 적을게요. 차변. 물건 팔았다. 그죠? 대변에 제품 매출 500만 원.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지 뭐. 그 다음 8월 4일 납품한 제품 중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10만 원이 반품됐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는 돈 못 받을 거다. 그죠? 매출을 차감해야 될 겁니다. 이때 제품 매출을 직접 차변에 적어도 되지만 우리 또 별도 계정 과목이 있긴 있었다. 그죠? 뭡니까?
매출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제품 매출을 기록하든 매출 환입 기록하든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다고 그죠? 저는 그냥 매출 환입으로 기록할게요. 얼마요? 10만 원. 그러면 돈 못 받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 차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외상 매출금 됐습니다. 8월 20일 주식회사 우리의 외상 대금 중 300만 원을 회수했고요. 조기 자금 결제로 인해서 약정대로 5만 원을 할인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300만 원 없어진다 그죠?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없애고 돈 들어옵니다. 300만 원 전부 다 안 들어오고 지금 돈을 지금 빨리 받는 거거든요. 미리 약정을 했나 봅니다. 몇 달 며칠보다 돈을 빨리 만약에 너희가 우리한테 주면 좀 깎아줄게라고 미리 약정했다 이겁니다. 그 약정대로 깎아준다 뭐라고요? 매출 할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매출에서 차감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을 먼저 기록하고 얼마요? 5만 원. 그러다 보니까 돈이 300만 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300만 원에서 5만 원 차감한 295만 원만 돈 들어올 겁니다. 물론 현금으로 이렇게 기록할 거다. 300만 원 빼기 5만 원 이렇게 하면 2950000 그지요? 2950000 이렇게 회계 처리될 겁니다. 그럼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매출채권 잔액, 즉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구해라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구해도 되겠지만 총계정 원장 한번 작성해 볼게요. 왼쪽에 500만 원 기록되었을 거고 5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10만 원 기록되었을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300만 원 기록되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잔액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500만 원 빼기 10만 원 빼기 300만 원. 그러면 190만 원 계산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요 톡 튀어나온 여기 얼마다고요? 190만 원. 요게 잔액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니까 일일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적어 보았지만 우리 다 아는 회계 처리잖아. 그지? 문제를 실제로 내가 푼다. 그러면 어떻게? 총계정 원자만 따고 이렇게 그려 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금액 채우면 금방 문제 풀 수 있겠지. 정답은 190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맞다 그죠? 2번.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직접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 요것도 맞을 겁니다. 3번.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하는 경우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다 그죠? 그러면 정답 4번 되겠네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여기까지는 맞고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 유형자산이고 그지? 없어야지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겁니다. 문제 7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매출액 나와 있고요. 단기 총매입액, 기초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상품 매입 시 운반비, 그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한 자료다, 그죠?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한 총 계정 원장,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기말 재고를 아래쪽에 표시하면, 그죠?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매출 원가입니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기초 재고 70만 원. 그다음에 총 매입액이 120만 원인데요. 그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40만 원. 자, 상품 매입 시 운반비, 이거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당연히 순매입액 구할 때 플러스 시켜야 될 겁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우리가 물건 샀는데 불량이 있어서 다시 반품 시켰다 이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지, 그지? 15만 원은 마이너스로 반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것이 단기 순매입액 금액. 자, 그러면 70만 원, 뭐 계산 쭉 해봅시다. 요거 세 개만 계산해 볼까요? 120만 원 플러스 2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1070000 나옵니다. 그러면 70만 원 플러스 1070000 하면 177만 원. 여기서 40만 원 빼면 137만 원이라고 매출 원가 계산되고요. 매출액 260만 원에서 137만 원 빼면 매출 총이익 123만 원 이렇게 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풀면 되고, 다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딱 풀리면 용어가 조금 정확해야 되는데 총매입이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 그지? 총매입에서 운반비가 나와 있을 때 과연 요 금액에 운반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그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여기서 좀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되는지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물건 샀는데 그 순수한 물건 값이 요겁니다라는 의미다, 그죠? 그러면 조금 용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지요. 단기 상품 매입가액. 이렇게 용어를 꽂아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 샀는데 물건 값이 요거더라.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들어갔다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원가 계산할 때 당연히 플러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품된 거 있으면 요거는 빼야 된다.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으로 분류되고, 감자차익이 자본잉여금이다, 그지요? 2번이 정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외 수익이다, 그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그죠?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므로 계산이 가장 복잡한 방법이다. 틀렸다고 그죠? 보조 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계산이 제일 단순하다 이겁니다. 단순한 대신 정확성은 좀 떨어질 거다.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시다.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그죠? 맞는 설명이고, 상호 배부법은 양쪽 방향 다 고려하는 거고, 단계 배부법은 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고려한다.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문비 총액은 모두 제조 부문에 배부된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다고 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갑, 을, 병, 정 이렇게 네 부문이 있고요. 갑, 을은 서포트하는 보조 부문이고 병정은 제조 부문이답니다. 자, 갑 부문에 집계된 원가가 10만 원, 을 부문에 집계된 원가가 40만 원. 이렇게 있었답니다. 요거를 어쨌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포트 부문에 집계되어 있는 여기 50만 원이라는 원가를 어떻게 제조 부문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 이겁니다. 이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었다 이거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럼 차이는 뭐라고? 값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계를 고려할까 말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방법이 달라지더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든 간에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50만 원에 있던 요 금액이 전부 다 어쨌든 제조 부문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은 서로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뭐 20만 원, 30만 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30만 원, 20만 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25만 원, 25만 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 어떻게 50만 원 자체가 여기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고 그러면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 부문비 총액이 전부 다 제조 부문에 배분되는 거고 제품별 이익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회사 총이익은 뭐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이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회사 총익이 같다 뭐 이렇게 결론을 딱 정확하게 내려면 전제가 뭡니까? 기초 재고, 기말 재고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회사 총익은 똑같다 뭐라고 해야 정확한 설명이겠지만 이와 같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그러한 가정 없이 이렇게 지문이 제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 맞는 설명이구나라고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그러면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서 주문 생산 그런 데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이런 데 적합하다 이겁니다.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떠올리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고 화학공업은 종합 원가 계산이 적절한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죠? 이런 거는 동종 제품의 대량 생산. 그죠? 대량 연속 생산. 컨베이어 벨트 우리 떠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런 걸로 또는 파이프라인을 떠올리자고 했습니다. 대량으로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업종에 적합한 것이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원가의 흐름에 대한 문제다, 그죠? 제공품, 제품. 자, 둘 다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 제공품 45만 원. 기말 제공품 60만 원. 기초 제품 30만 원. 기말 제품 55만 원. 단기 총 제조 원가 80만 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45만 원 플러스 80만 원 더하면 125만 원 나오거든요. 거기서 60만 원 빼면 65만 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죠? 그러면 제품 총계적 원장에서 왼쪽 합계는 95만 원 나오고 거기서 55만 원을 빼면은 매출원가 40만 원. 40만 원 계산됩니다. 매출원가 얼마?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원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한다. 맞고요. 2번.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3번.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액을 기본 원가라고 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정답은 3번.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합한 거를 뭐라고? 가공 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기본 원가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한 거고 두 개를 합한 거를 기본 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4번 확인합니다. 제조활동 이외의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겠지 뭐. 제조원가 아니니까 비제조원가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 3번이고 정답 찾는 데에서는 큰 문제 없고요. 2번 지문이 조금 어설픕니다. 그죠?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요거는 뭘 의미합니까? 재료비 사용액을 의미합니다. 재료비를 말하는 것이고, 재료비는 다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를 나눌 수 있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 원가에 속하잖아. 그죠? 그래서 2번 지문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직접이라는 요 단어 빼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원가라는 거는 요런 거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 분들이라면 요 단어 조금 수정해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오른 것은? 봅시다. 2018년 4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했답니다. 잘했네. 2018년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했답니다. 잘했습니다. 그려볼까요?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이게 1월 1일입니다. 조금 더 길게 그릴까요? 이게 3월 31일
6월 30일 수익선을 조금 당깁시다. 너무 자 1월 1일이고 요게 3월 31일 요게 6월 30일 뭐 요렇게 그려봅니다. 자 1월부터 3월 요 세 달이 예정 신고 기간이고 확정 신고 언제? 그 다음 달 25일 4월 25일에 예정 신고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 5, 6월 요 세 달을 정식 명칭은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부르고 실무에서는 요거를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죠?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세 달치에 대해서 신고를 7월 25일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세 달에 대해서는 요때 신고한다. 이 회사는 8월 20일에 폐업했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될 겁니다. 언제 신고합니까? 다음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달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8월 달의 다음 달인 9월 25일 날까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된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예전에는 요 마지막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날짜를 이렇게 계산했답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그러면 8월 20일부터 이제 25일 새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해당 월의 25일까지 한다라고 딱 우리가 실무에서 알고 있는데 괜히 폐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일 날짜로부터 뭐 25일 세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거지. 그래서 실무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실수가 있고 필요 없는 가산세가 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과세관청에서 딱 교통정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걸로. 그래서 현재는 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과세기간이 딱 끝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그 다음 달 25일인 9월 25일까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도록 됐습니다. 그 내용이 출제됐네요. 지웁니다. 문제 14번 봅시다. 다음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의 금액으로 한다. 틀렸다 그죠? 공급 가액, 순수한 물건값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공급 대가라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물건값인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했다. 그게 과세 표준은 아니다 그죠?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1번이 되겠고요. 정답 1번. 2, 3, 4 확인합시다.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대손금 부가가치세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회계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회계에서 대손 발생했다고 매출액을 차감합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죠? 대손상각비라는 별도 비용 계정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도 똑같다.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표준에서 뭐 차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과세 표준에서는 건드리지 말고 대손세액 공제라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통해서 세금 내는 것만 좀 깎아주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포함했네요. 과세 표준에서는 건드리지 말고 포함했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별도 제도로 깎아준다 이겁니다. 맞는 지문이다.
매출 N율이와 환입 요것도 회계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회계에서 매출 N율이 매출 환입 생기면 매출액에서 차감시킨다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세 표준에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지하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다 그죠? 물건 사는 사람한테 가기 전에 뭔가 부서졌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 그죠? 그럼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과세 면세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시내 연수 각 교육 용역이 면세 항목이다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그죠? 댄스 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 그거 두 개는 예외적으로 과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세. 2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여객 운송이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생필품이 아니라고 보는 것들이 많았다 그죠? 비행기, KTX, 고속철도, 택시, 그 다음에 우등 고속버스 뭐 이런 것들은 사치품에 가깝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즉 생필품이 아니다라고 본답니다. 따라서 그런 거 차포 떼고 나니까 여객 운송업 중에서 면세로 분류되는 게 뭐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뭐 그런 거밖에 안 남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등 고속버스 과세 항목이다. 3번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종합 비타민 판매 의료 보건 용역이 면세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그 처방전 보고 약 지어주는 것, 그 조제약 의약품 조제는 의료 보건의 연장선상이니까 면세입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바카스 팔고 비타민 C 팔고 그런 거는 일반 의약품이고 그거는 과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1, 2, 3번 과세니까 정답은 4번이겠다 그지요? 예술 및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뭐 그런 거는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